우리기술, 그리고 삼성전기, 유니슨, 롯데정밀화학, 카카오페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실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는 우리기술인데요. 저희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한국전력공사 등과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오래간만에 좋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필두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7% 넘게 상승한 2,4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멘텀 부자, 매수의 기회일지 우리 기술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듣고 우리 기술을 필두로 또 다른 종목들로 투자 의견 확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염정 팀장을 제외하고는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성우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걱정이신지, X의 투자 의견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 대표적으로 원전과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기는 한데 주가만 놓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가만 보자면 박스권 흐름상 상단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가 시가 기준으로 그 강한 흐름이 연속되지 않으면은 통상 하락을 수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점에서 X를 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원전 쪽의 산업을 확장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방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 종목군이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이 그럼 수혜가 됩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이 소형 모듈 원전의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압 경수로 방식이라고 해서 통용돼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저희가 많이 들어본 미국의 회사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상용화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당장에 이게 상용화가 가능하냐, 수주에 관련해서도 확보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3년 정도 걸리는데 과연 지금 실적에 반영하는 게 맞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원전 관련해서는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까운 모멘텀이 어떤 게 있냐. 이거를 보고 주가에 대입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실적은 이게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현재 실적에 대해서 이 시가총액이 지금 반영이 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비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모멘텀과 관련해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 이 모멘텀과 연결되는 종목들을 봐야겠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방문 자체는 한전과 관련된 컨소시움 첫 번째로 미팅을 하겠고 그 이후에 미팅을 할 텐데 이 컨소시움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그러한 수주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지금 주가가 박스권 하단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빠져 있는 주가에서 모멘텀이 추가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전기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우리나라의 소형 모듈 원전은 기존의 스마트 원전과 결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주기기를 협업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주기기를 담당할 수 있는 게 BHI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다만 이게 올해 같은 경우 BEP 정도 연간으로 실적은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구간에서 모멘텀이 플러스 되면은 주가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웨스팅하우스와 연결된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 같은 경우는 한전기술, 그다음에 BHI 이 점을 기억하고 지금 좋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언제나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을 반영해 나가는 구간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 이 두 종목이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기술이 모멘텀 부자라고 한 것은 이 한미 원전 동맹 관련한 소식도 저희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네. 뿐만 아니라 요즘 폴란드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무기들을 사가는데 현대로템과 우리 기술의 무기를 폴란드에서 사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 항공우주도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무기가 싸고 좋아서 이렇게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도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방산주로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교집합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는데요. 자, 네. 팀장님. 저도 이제 우리 기술 모멘텀이 뭐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대로템 관련된 이슈로 사실 오를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도 원전 관련해서 우리 기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 뭐 내일부터 이제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현대로템과 관련된 수출 수출 관련된 파트너로서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이제 앞서 계속 현대로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현대로템이 일단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국경이 맞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좀 러브콜을 했었고요. 그래서 K2 전차 사실 제가 전차 쪽은 잘 모르지만 전차 장갑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전투 차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급하게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한 수주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약간 3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폴란드뿐 아니고 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K2 전차에 대한 부분을 사실 수출이 또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또 같이 나오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한 2조 원 정도, 그럼 총 한 5조 원 정도의 수주 가능성이 일단 좀 열려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현대로템이 이렇게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술은 또 현대로템과의 또 파트너입니다. 전차에서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우리 기술의 자회사 100%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현대로템의 이런 공조 시스템 한마디로 냉방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타이어 쪽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K방산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현대로템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뭐 폴란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 같고 노르웨이까지 만약에 좀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백밭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원전 쪽에 대한 부분으로는 지금 움직이는 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폴란드의 무기 수출 모멘텀으로 현대로템과 우리기술 투자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 이성우 이사께서는 만약에 원전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면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우리기술보다는 한전기술과 BHI가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차영철 소장께서 가장 경계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차트가 좀 불안하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말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을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와서 뭘 하겠다라는 거죠? 사장단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선물 주러 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업무 협약을 맺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업무 협약과 우리가 좀 중요한 건 업무 협약이 중요한가요? 수주가 중요한가요? 지금 현재 체코에서 우리랑 웨스팅하우스가 2024년 원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 입찰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하면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서 뭐 사인한다 그래서 그게 같이 우리가 매출해가지고 5대5로 나눠갔자, 뭐 이런 생각을 혹여라도 하신다라면 그거는 저는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로템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오늘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이 조금 저는 부담스럽고요. 일단 뭐 폴란드와 이런 협약을 맺는다라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 관계를 이 방산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탱크라는 게 폴란드에 파는 거, 노르웨이에 파는 게 제상식으로는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뭐 휴대폰이 한 대 뭐 200만 원이다, 우리 탱크가 한 대 뭐 50억이다, 뭐 이렇게 파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지만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너무 급등했다라는 게 한 가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방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방산 모멘텀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방산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 수많은 부품이라든지 기술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체계에 관련된 공통된 다른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긴 호흡으로 오늘 너무 급등한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정리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폴란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염정팀장께서는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한 수혜가 있다면 한전기술과 BHI가 좋겠다라는 이성우 이사의 의견과 차영주 소장님의 경계 시각까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는 이렇게 원전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풍력 테마를 좀 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태양광에서 시작해서 풍력 그리고 이 원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순환매가 돌아서 어지러우시다고요. 유니슨 주가 보셨습니까?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었죠. 바이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주가가 여기에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리스크가 터지자 풍력 발전 관련 주식들이 또 좋습니다. 유니슨 오늘 9.8% 오른 3,1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표 주식인 유니슨 뭘까요? 세 분 모두 X. 자, 그렇다면 차영주 소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부담이 되죠.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 급등했다라는 것이 이제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쪽에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지원 모멘텀, 그다음에 유니슨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좀 길죠. 2025년까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제 나갈 방향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저도 기름 넣는데 2,000원 넘게 기름 넣는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잠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어떤 에너지 대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신재생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거 충분히 발전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 지원하고 상관없죠. 정부 지원이 있으면 더 좋고 정부 지원이 없어도 민간 개발업자들이 돈이 되는 곳에 몰려드는 건 당연하죠.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면 너무 빠르죠. 빠르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세상을 전부 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바꿀 것이다라고 보시는 생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좀 지지분단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쏠림 현상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경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유니슨이 나쁜 게 아니라 유니슨의 주가 움직임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경계 의견으로 X를 드렸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그 풍력과 관련돼서 이 모멘텀들을 주가들이 많이 반영을 했고 예. 그 유니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실증 사업 10메가와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주가가 전일 시간내로 강하다 보니 오늘 함께 연결이 돼서 이와 같은 상승이 있는데 실증 사업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6기가와트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이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실제적으로 10메가와트가 진행이 된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을 감안을 해 봤을 때 풍력으로 그 효율을 다 하기에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찾아야 될 것. 자, 글로벌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바뀐 건 없으나 플러스 되는 게 이제 뭐 유럽 쪽에서 풍력이나 뭐 태양광 확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을 통해서 기존에 중국 포션이 있던 걸 우리나라로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 하면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실제적으로 풍력, 자, 이 사이클이 괜찮다는 그 흐름하에 유럽 쪽에 그 포션이 있는, 즉 육상의 그 풍력 포션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요. 그 기업이 대표적으로 CS 윈드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 결정이잖아요. 네. 자,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원. 예. 올해 아주 베스트 케이스로 하면 순이익이 한 300억입니다. 아주 베스트로요. 이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비싸. 논리가 안 예.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 평선을 유지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 단기 평선 위에 있을 때 이걸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단기 평선에 주가가 붙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즉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면 본인의 기준에 맞는 손절선을 정하고 그 손절선을 철저히 지키면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 풍력의 어떤 모멘텀까지 있는 CS 윈드가 네네. 풍력주를 볼 거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네네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풍력 관련주들이 유니슨이 제일 세고 그 뒤로 CS 베어링, 동국 SNC 등이 뒤따라 가고 있는데 유니슨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주가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돼서 여쭤봤는데, 자, 유니슨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좀 경계의 시각을 비춰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신재생 에너지 관련은 오늘 원자력과 풍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로 넘어갈까요? 삼성전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PCB 기판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생긴 걸까요? 증권사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저평가된 주가가 매력이 부각됐다라는 또 호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시장 굉장히 뜨거워져서 실제로 삼성과 LG에서는 투자도 하고 요즘 관련 인력도 확충한다고 하죠. 반년 만에 삼성전기에서 1조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정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보다 싼 가격은 없는지, 저평가된 투자 매력 있는지 세 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 PCB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셨던 염정 팀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왜 우리의 기대만큼 그동안 빠졌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는 해소가 된 건지 이걸 좀 봐야 오늘의 주가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의 주가와 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다르게 지금까지 흐름이 갔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너무 많이 빠졌었고, 실적 면에서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작년 대비해서 최고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작년보다 전년 대비해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면 기판 쪽도 사실 조금은 좀 아니고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가기에는 LG이노텍이 또 치이고,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심점이 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고, 그런 부분을 사실 최근부터 뭐 사실 어제 정도부터 삼성전기에 관한 리포트들 이제 과대 낙폭이다, 그리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에 좀 신호를 좀 줬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장기적인, 물론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전기가 LG이노텍이라든지 다른 기판 종목들처럼 그 가격 탄력도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제가 뭐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컸던 거, 사실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판 관련 종목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좀 지금 흐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기판 쪽이 가장 많이 먼저 좀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기판 관련 쪽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는 가장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이 기판 관련해서 이제 우려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IT 업체들이 이제 투자 서버에 대한 부분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예상보다 조금은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 연수를 좀 더 길게 한다라는 등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고, 대신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증설하는 부분에서 사실 수급에 좀 맞지 않은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좀 타격을 일시적으로 좀 받았지만, 여기서 지금 기판 관련주들이 사실 증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2025년까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라기보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서서히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우려 섞인 저는 목소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또 충분히 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삼성전기도 오르고 있는데 방금 나온 소식 가운데 하나가 옵트론텍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18%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전기트럭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핵심 공급사인 옵트론텍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현재 18%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7,060원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좋은 일 해서 다른 회사의 주가를 올려주고 있네요. 자, 저희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사실 공급 부족으로 쇼티지 때문에 삼성전기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PCB가 좋았다가 공급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 염정팀장께서는 그래도 상승의 모멘텀 계속 살아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매력 있는 섹터라는 강조를 해주셨고 차영주 소장님 의견. 네, 저는 삼성전기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주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어떤 기판, 특히 이제 휴대폰 부품 이런 쪽들 많은 모멘텀들을 얘기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기는 수많은 어떤 부품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주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삼성전기가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휴대폰 쪽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휴대폰 가지고 모멘텀 찾기는 이미 시절이 지났죠. 여러분 휴대폰 지금 저도 어떤 모델이 지금 최신 모델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제만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휴대폰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옛날같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기를 제가 5를 드린 이유가 최근에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온 것들을 천천히 보게 된다면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 중요한 부품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자 사업 부분들을 좀 정리를 활발하게 보이지 않게 하고 있고 그다음 미래 먹거리 쪽에 이제 주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개편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를 지금 투자하신다라면 당장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삼성전기가 어떤 수익을 낼 것이냐라기보다는 삼성전기는 저는 삼성그룹 내 중요한 부품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삼성이라고 해서 LG처럼 전기차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안 만들어? 이런 얘기도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주요 부품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SKC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 최근에 SK그룹 내에서 필름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좀 하고 있고 다양한 SK그룹 내 주요 부품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는 거죠.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SK그룹 내에서 SKC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자신들에 맞게 이런 것들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재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밸류가 부각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회사를 잘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볼 때 그 투자자분들이 포인트로 봐야 될 점은 이 실적이 가장 큰 포션이 어디에서 사업부에서 차지하냐. 그거거든요. 삼성전기가 3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패키지 솔루션, 컴포넌트, 광학 솔루션 이 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는데 패키지 솔루션은 소위 말해서 저희 이제 최근에 많이 들었던 기판, 이 기판 중에 서버용 기판 사업이고요. 컴포넌트 사업은 MLCC, 저희 또 많이 들었던 그 사업. 광학 솔루션이 이제 자율주행, 폴더블 이쪽에 해당되는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MLCC 컴포넌트 사업입니다. 47% 매출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 또한 컴포넌트입니다. 21%. 그다음에 패키지 솔루션, 기판 사업이 20% 정도, 광학 솔루션이 한 3.5% 정도인데요.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조 수준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버용 기판에서 지금 관련해서 전방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 감안하면 영업이익률이 빠지겠죠. 매출 줄어들면 감안하면 한 17% 나올 수 있고 MLCC 가격 원재료 오르는 부분 포션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베스트의 영업이익률이 21%는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19%. 그런 점을 전부 다 감안하면은 이게 순이익이 빠져도 한 9천억, 진짜 많이 빠져도 9천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몇 배 줄지 그거는 기준에서 다른데 자, 주가가 여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한 9천억 1조에서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서버용 기판 빠지는 부분, MLCC에서 원재료 안 좋은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서 매출 줄어든 부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한 9천억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 현재 시간적 그냥 11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부터는 이제 분할로 접근이 가능한 거겠죠. 9조 정도까지 하락을 열어두고 그 정도의 그 내성이 있다고 하면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천천히 보겠다 하면은
뭐 9조, 10조 구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조금 편안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있지만, 네.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 미래의 전망을 나쁘게 보신 걸로 들리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 가격에서 빠질 수도 있는 구간, 물론 뭐 실적을 감안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 정도 밸류 왔을 때는 일단은 분할해서 사볼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옵트론텍 한 가지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좋아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봤는데 여러분들 셈이라는 트럭 제가 낯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고요. 언제 출시가 된지도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주면 차량 가격이 뭐 한 1억대 중반에서 2억대 중반까지 두 모델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 인도한다라든지 테슬라는 지금 밝히지 않고 계약만 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참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업계에서 그렇게 한 것을 알려줬다라는 정도의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좋습니다. 뭐 수주한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하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드라마틱한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가정해서 접근하기에는 주가가 좀 너무 세게 붙은 게 아니었는가. 옵트론텍 기준입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삼성전기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그렇다,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더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PCB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저희 롯데정밀화학 보겠습니다.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00% 넘게 증가했고, 이제 1분기에도 실적 좋았는데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세 분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의 주가는 83,500원으로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기회가 아니다. 차영주 소장과 염정 팀장께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떤 점에 고민되세요? 네, 이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1분기에 좋았던 요인, 그 2분기까지 좋을 수 있는 요인 자체가 그 비료와 관련된 이 원재료 부분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뭐 현재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적의 피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부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올해 순이익이 한 3,300억 원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 한 2조 1,000억 원 정도거든요.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는 만큼 딱 적정하게 준 구간이다 보니 저는 여기에서는 뭐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는 X를 말씀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는 게 가성소다 같은 경우가 이제 양극재 쪽, 그 전구체 이 부분에 대한 그 재료 부분에 포션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구간에서는 이 시총은 아닐 거예요. 뭐 3조 5천억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저는 가깝게 일단은 본 거죠. 1, 2분기 특히 2분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피크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X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1분기 창사 최대 실적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상 지금이 딱 적정 가격 수준이다. 네네. 그러니까 수익을 줄 때 수익 얹고 나가라. 네. 다만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극재 전구체 쪽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추가되는 그 시점 자체에서는 밸류는 달라질 거예요.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포션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러면 전국체와 양극재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동일하게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염정 팀장님, 롯데정밀화학 네. 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늘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화학주들이 사실 고민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에 대한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 롯데정밀화학 역시도 가장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좋았던 시기가 작년 3분기였었거든요.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성소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불과 1년 전 대비해서 가성소다 톤당 가격 자체가 약간 2배 정도의 가격선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위축된 부분은 중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약간 봉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중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가성소다에 대한 생산을 좀 줄였다는 부분,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이제 정비에 대한 정비 부분이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롯데케미칼의 공급이 좀 우위에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거다. 그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가성소다는 양잿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세척에 대한 부분으로 이용이 되는데 세척에 대한 부분은 전방 수요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쪽에 이제 세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뭐 양극재 쪽에서의 쓰임새도 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전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가성소다의 연평균 성장률이 앞으로 한 30%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소다 에 대한 어떤 지금 가격이 조금 고점인 부분이 좀 부담감은 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더 지금 실적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롯데정밀화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앞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저는 아직은 좀 전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좀 드라마틱한 주가를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큰 기대라기보다는 지금 좀 과대낙폭 섹터에 대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 타이밍에서 롯데정밀화학도 어느 정도는 좀 타당한 종목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석유화학 섹터에 일단 좀 관심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 오를 좀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정유 쪽이라든지 이런 케미칼 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롯데 케미칼이 롯데 정밀화학을 인수가 어떻게 보면 지분을 지금 취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롯데케미칼이 삼성정밀화학을 인수해서 롯데정밀화학이 된 거죠. 지분을 31% 갖고 있는데 36%까지 올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이게 언론에 공개된 것만 얘기를 하면 흡수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관계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흡수합병하려다 2009년에 이게 주주들의 매수 청구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LG 화학을 일단 경쟁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피셜도 섞어서 이제 기사가 됐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셔야 될.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추적 관찰하면서 롯데 정밀화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두 분이 말씀하신 중요한 어떤 아모니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만 영업 외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는 지금 가격 수준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지금의 가격대가 딱 적당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전구체와 양극재 부분의 어떤 사업의 성장성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차영주 소장과 염정팀장께서는 5의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은 카카오페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대주주도 카카오페이를 팔고 나가는군요. 자, 카카오페이 오늘 15%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대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의 지분이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89,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볼까요?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페이, 자 오늘 이대주주도 팔고 나간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 자, 세 분 모두 경계의 시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염정팀장님, 네. 이대주주까지 왜 팔고 나갈까요? 그만큼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떨어진다.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최고점 대비해서 상장 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카카오페이가 사실 가져가야 했던 상장 초기에 가져가야 했던 기업의 모멘텀이 지금 하나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기술주가 약세이고 그러면 그래도 만약 기업에 대한 충분한 기업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했던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쉽지 않은데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시에 가장 내세웠던 부분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보험사, 디지털 손해보험사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두 쪽 모두 다 지금 그렇다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최근에 실적을 봤을 때도 분기 실적에서 지금 계속해서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투심이 완전히 꺾이면서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많이 좀 잃은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투심이 다시 살아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전부 다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분의 10% 미만이 9% 팔고 나가는 거다. 좀 우려가 과도하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성우 이사님 어떨까요? 카카오페이 오늘 주가의 급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구간에서 블록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분의 9%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 우려감에 대해서 뭐 접을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블록딜하고 나머지 지분도 그 기간이 또 첫 번째 블록 돌리고 이게 돌릴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 또 뒤에 또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지금 팔았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뭐 락업이 풀리는 그 타임이기도 했겠지만은 그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블록을 돌린 가격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주식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주요 주주가 이 구간에서 블록을 돌렸는데 내가 그러면 그 정도 가격 이상까지는 굳이 지금 뭐 주고 들어갈까? 그냥 주고 들어갈 요인 자체가 뭐 확실한 성장성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 이런 게 보여서 그때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점은 결론적으로 주요 주주의 추가적인 블록들도 나올 수 있는 요인의 감안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반전의 모멘텀은 없는 겁니까, 차 소장님? 일단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알리페이로부터 지분을 대략 한 30% 정도 인수가 이제 지분 참여를 받았죠.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이제 외부로부터 자금을 빨아들이는데, 자금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분을 나눠주고 유상증자 같은 걸 참여시키는 게 이론적으로 낫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은행에서 차입하면 이자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분을 나눠주면 그게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더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경영학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참여하는 쪽이 바보가 아닌 이상 충분히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경영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차입을 하게 되면 은행 이자만큼만 주면 끝나버려요. 근데 투자하는 쪽은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알파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카카오페이가 이뻐서 그냥 니네 성장해라라고 돈을 줬겠습니까? 그들도 수익률을 따지는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 염정팀장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처음에 카카오페이가 분명 이건 내 피셜입니다만 알리페이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사를 커나갈 테니 우리 믿고 투자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회사 돌아가는 판이 그런 거 아니죠? 대주주들은 다 팔았죠? 그다음에 주가는 빠지고 있죠? 알리페이가 뭘 믿고 지금까지 견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리페이 대주주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된다. 이게 판다라는 거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 더군다나 알리페이 입장에서 이걸 모르는 거 아니죠.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분을 판다라는 것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면 카카오페이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끌고 갈까 손절할까? 저는 후자 쪽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히려 지금 적게 팔았다가 아니라 많은 것을 알리페이도 각오하고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저희 보는 시청자분들도 카카오 그룹주는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시각 내비쳐주고 계십니다. 안타깝네요. 자, 오늘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상당히 유익한 의견 들어봤습니다만 좀 주제들이 무거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오늘 투자 의견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